아, 저기 청주나 대구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현역이 아니란 말씀이죠?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민간 블랙 요원이에요. 복귀라든지 이런 게 없는,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충돌대로 준비를 해놓되 정말 반국가 세력이니까 마구 쳐 죽여도 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이제 관심 있는 HID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HID 요원들이 청주와 대구의 공군기지 또 성주의 사드 기지를 습격하려 했다는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발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들 기지를 타깃으로 한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과 박 의원이 추가로 좀 획득하신 정보나 어떤 제보 같은 거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정보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그 가공되지 않은 거, 날것, 그것이 조금 과장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제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보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 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광희 의원이라고 우리 당의 의원 옆에 방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이런 분야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희 의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제 저한테 그 첩보를 준 겁니다. 첫 번째는 그 HID 요 밑에 블랙 요원들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청주공항을 공격하려고 한다. F-35A가 있는 청주공항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폭탄 C4하고 1인당 권총 한정에 이제 단창 5개 총알이 다 들어있겠죠. 지급받아 있는데 연락이 끊겼다. 윗선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이제 한 2, 3일 된다. 그래서 불안하다. 근데 자신들의 임무는 탄핵이 가결되면 작전에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근데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태잖아요. 12월 13일 가결되었으니까 13일로부터 23일까지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임무는 부여받았는데 언제 정확히 하라는 지시가 바로 직접 상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다. 자기들도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블랙 요원 움직이지 마 했으니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광희 의원이 저한테 그 첩보를 처음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 전에 판교에서 35명에서 40여 명이 12월 3일 날 모였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팀은 11월 중순부터 이미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못 이기면은 그냥 행동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다 이런 있는 것인데 그래서 23일 날 우리 국방위원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도부에도 보고하고 이광희 의원이 다시 청주 내려가서 확인 작업을 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제보자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청주 공항만 나왔어요. 근데 이광희 의원이 다시 23일 날 저녁에 가서 만나고 24일 날 다시 만났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는 대구 공항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략 자산들이거든요. F-35A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로 해서 북한이 남침 기류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폭격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구는 F-15K 주력 전투기죠.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 가장 폭탄 투하를 많이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F-35는 F-16보다 훨씬 많은 그 전폭기 역량을 갖고 있고 사드 성주 기지는 말할 것도 없어.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식별해가지고 탐지해서 쭉 따라가다가 요격하는 건데 다 미군 관련이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미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너무 그 흉측한 일이고 그럴 때 제보자 이야기는 시설만 파괴해서 사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기는 사람은 안 죽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받은 무기가 폭약하고 개인 보호, 권총 정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사라져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나면 권총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누가 보호해줘요? 블랙요원을. 그런 자신들이 임무 수행하면 또 다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24일 날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사위에 출석한 국방장관 대리 김선호 차관에게 질의하게 해서 이거를 좀 중단시키고 복귀시키라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김선호 차관은 자기는 파악한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국방부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어떻다거나 더 이렇게 추가로 좀 전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민주당에? 없죠. 그러니까는 확인을 했는데 밖에 나가 있는 부대는 없다. 이미 다 들어와서 무기 반납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12월 3일 판교 사무실에 나갔던 인력들에 관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뭐 전체적으로 HID를 다 블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사관급, 공작관과 부사관급에서 현역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현역들이 아닙니다. 저기 청주단 대구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현역이 아니란 말씀이죠?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민간 블랙요원이에요. 예비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은 부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라든지 이런 게 없는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합참도 확인을 못 할 텐데 합참도 정보사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요. 그런데 무슨 국방 차관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은 미국 CIA가 남미의 이제 어떤 카르텔이라든가 뭐 군사 정권들 공격하고 그럴 때 퇴역 특수전 요원들을 네이비시에 활용하잖아요. 퇴역한 사람들.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정보랑 관련 없다고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식의 어떤 예비역 정보사 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제 예비 정보사에서 관리하던 그 훈련된 인력 중에서 퇴역하신 분들이나 그들이 관리해서 새롭게 아니면 현재 HID나 블랙에서 관리하는 뭐 민간인 중에서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세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비역들이면 여전히 이제 밖에서 이제 활동을 민간이니까 사실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들이 공식 군 지휘 계통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떤 제2의 어떤 기습이라든가 공격 또는 제2의 쿠데타 실행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남아는 있죠.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대구, 그 다음에 성주, 청주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다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청주 이쪽에 우리 이광희 의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 미군이 공격당하거나 했을 때 현지에서 바로 그 여론을 이렇게 그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니까는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이 자신들에게 여론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인데 미군을 공격했는데 뭐 북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하려고 했던 그 비상계엄이 맞았던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이게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방부에서 정보사를 관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사 안에 공작관이 이런 요원들을 거의 점조적으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조직을 관리한지도 아직도 파악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HID 블랙 요원들의 공공기지 공습 계획은 앞으로 특검이 이제 시작되거나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모를 밝히기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HID라고 이렇게 예. 규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세력들이 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블랙 요원을 관리하는 전담 일종의 이제 그 예하 사령부 안에 또 하나의 별도 사령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HID냐 아니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그는 정보사 블랙 팀 중에서 이제 일종의 임무를 부여받고 타격 활동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HID 해가지고 이제 현역들로 쫙 관리되는 체계 안에 들어있으면은 오히려 확인이 가능한데 이 팀들에 대해서는 확인은 쉽지 않아요. 다만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성주팀, 대구팀 이렇게 청주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아름아름 아는 사이 훈련도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뭐 대항군이고 우리 편이고 이렇게 훈련도 해야 되니까 예. 10명만 가지고 훈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보와 수사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 조사로는 안 되고요. 예. 예,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되죠. 예.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블랙이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고 예. 오히려 이러한 제보를 통해서 임무의 조기 종료를 요청한 셈이고 예. 공개적으로 어쨌든 국방장관 직무대리가 다 복귀시켰다고 했으니까 예. 25일 4시 15분에 이제 임무 종료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제보가 온 거죠? 예, 이거 쪽으로 예. 온 거죠. 예. 4시 15분에 예. 해제가 됐다라고 25일 한 10시 반쯤에 예. 연락이 온 거죠. 예. 그래서 고맙다 이런 예. 임무를 종료시켜줘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좀 이거는 주시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25일 전에 그 국회에서 블랙 요원도 움직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그건 한참 됐죠. 예, 한참 됐죠. 근데 그거는 이런 상황을 좀 미리 예상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지하고서 그때 얘기하셨던 건가요? 왜냐면은 그때 이야기하는 블랙 요원은 예. 이분들 말고 HID 및 HID에서 관리하는 정식 현역 블랙 요원이거든요. 저기 판교에 갔던 예. 인원들이라든가 그런 인원들이. 그런데 이제 35명에서 4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9월 말부터 예. 정식으로 이제 선별된 사람이고 예. 그 선별된 사람 최종적으로 정보사령관이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개인 이력서 같은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튈지 돌출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차 내란의 가능성은 계속 있었고 12월 3일 그 계엄 시작한 날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해왔지만 노상원이가 예. 12월 3일 새벽에 국방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한남동에 예. 무언가의 지시를 받고 나왔고 그날 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 그러고 노상원이하고 김영현이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1시 20분에 그는 12월 4일 1시 20분에 김용현이 노상원이한테 또 전화했고 예. 노상원이가 이 12월 4일 3시 20분에 다시 김용현이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용현이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 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판교 HID 및 그 블랙팀에서의 그 옵션 미리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선택지는 살아 있잖아요. 현역들 몇 사람이 복귀한다고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공작원이자 동시에 공작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임무를 해제시키고 갔으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막기 어려운데 이거는 또 새로운 거예요. 별도입니다, 별도. 만약에 12.3 내란 전에 이 청주팀이라든가 대구팀이 움직여갖고 네. 공군기지에 타격했으면은 네. 훨씬 계엄의 명분을 내세우긴 쉬웠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안 하고서 12.3 내란 이후에 이제 활용하려고 그랬다는 거는 어떤 B 플랜으로서 이렇게 플랜 B로 갖고 있었다는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크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반대 시위라든가 예. 이런 데서 좀 폭력 사태, 예. 무슨 돌을 든다든지 화염병을 쓴다든지 예. 이러면은 바로 그냥 행안부 장관 통해 가지고 이제 경비 계엄으로 갔을 텐데 예. 우리 당 지도부에서 계속 강조했거든요. 절대 평화 시위고 평화 집회 예. 정해진 시간만 하고 다 해산하고 청소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 경비 계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행안부 채널로서 이상민 쪽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조지호가 움직이는 걸 보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건 행안부에서 이게 경비 계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비상 계엄인데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및 별난, 준사변 이런 남북한 간의 충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충돌대로 준비를 해 놓되 더 극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혀가지고 예. 미군을 공격해서 미군까지 합류시켜가지고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준비 체제를 갖추게 하면 그럼 자기들은 이 안에서 국내에서 비상계엄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 탄압하거나 언론인들 탄압하거나 예. 이렇게 마구 해도 예. 정말 반국가 세력이니까 마구 쳐 죽여도 된다. 이런 그 빌미로 쓰려고 그 남북한 간의 어떤 국지전 내지는 군사적인 어떤 충돌 그리고 미군 관련된 전략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폭파 등 그 혼란 조성, 예. 그러니까 미군을 우군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남북한 관계만 갖고는 늘 미군이 보고 있으니까. 예. 미군이 별거 하지 마라. 안정시키려고 엉글릴 할수 수가 있으니까. 있는데 예. 미군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예. 어쩔 수 없이 연루시키게 하는 그런 촉발제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 점에서 보면은 이게 내란죄일 뿐인 아니라 진짜 외환죄, 외환 외부로부터 유치죄. 예, 외환죄 수사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 신원식이도 국회에서 예. 만약에 계엄을 하고 말이야 이런 논쟁이 계속된다면 좋아할 사람 김정은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군인이 전방에서 빠져나와서 후방으로 이동하는데 예. 계엄하면 김정은밖에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예. 김정은이만 좋아할 거란 말을 해요. 예. 자기들이 이런 짓을 하면 김정은이한테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 9.19 기본 합의서 예. 그 정지시킬 때도 예.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를 정지시키면 저쪽에서 폐기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줄 알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 유치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법에는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외국이든 외부든 북한이든 다 똑같이 그렇죠. 예. 주적이라면서요, 북한이. 예? 자기들은 이제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어요. 주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적하고 통모한 거니까 예. 외환 유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9.19 합의를 현 정부가 폐기한 다음에요. 예. 그러면 여러 차례 어떤 북한의 공격을 좀 유도하려고 유인하려고 예.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6월 4일 날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예. 한 이후에 6월부터 그 실사격 훈련을 예. 이제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예. 실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사격 훈련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그 연평 해전 때 우리가 한번 연평도 포격 당시 예. 이명박 정부 때 예. 그 당시에 거기서 실사격 훈련을 하면은 우리에 대해서도 연평도로 0.1mm라도 예. 침범하면 예.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연평도를 포격을 했잖아요. 예. 그때
부터 이제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훈련은 해야 되는데 이 K9 자주포를 지상으로 끌고 와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들은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안전핀을 뽑아놓고 거기다가 실사격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실사격 훈련할 때 탄착 지점이 그 북한이 거기다 하면은 자기들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대에다가 실사격 훈련을 해요. 공격을 딱 바라고 했던 거네. 그래서 200발 정도 쐈는데 안 하니까 10월 달에 또 한 400여 발 또 발사를 또 하고 예. 그때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 서해 북방 영토 수호하는 그 해당 부서 사령부의 참모장이 이 국정감사 출석을 안 했어요. 예.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작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달에 계속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10월 9일 뭐 6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을 평양에 보내서 10월 14일 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드론을 보냈다라고 김여정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김용현이도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법사위에 출석을 했다가 예. 잠깐 정회하고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30분 뒤에 다시 신원식 안보실장 등 안보실 명의로 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은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에 충돌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잖아요. 예. 근데 안 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음. 야비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답해 줄 수 없다고 오히려 자극적인 말을 해요. 이거는 신원식이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신원식이 모 사령부하고 국정원 일부 세력을 끌고 이런 일을 주도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보위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조태용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아는 바 없다 했고 그날 저녁에 만찬 자리에서는 우리 국정원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한테 저희 같이 간사니까 붙어 있었는데 우리 국정원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무인기 도발 예. 이제 10월 10일 전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10월 18일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소란을 일으켰고 그 전날에 강릉에서 약 30발의 천무 예. 발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그 계룡대 국정감사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낮에 육군본부 그 감사를 끝냈는데 저녁 만찬 시간에 잠깐 박안수 육군총장이 왔는데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전투복 입었냐고 그랬더니 좀 이따 작전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천무 30발 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해짝으로 쏘면은 예. 북한은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대지, 뭐 단거리 미사일이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아니면 고각 발사들은 걸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몰라요. 30발이나 강릉에서 동해로 쏘면은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 기계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했었죠. 그런 거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그 냉정하게 대응을 했던 셈이네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북한의 도발을 좀 유인하는 그런 작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그 움직이지 않았던 거니까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보다는 북한이 좀 더 그 전쟁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겠죠. 우리 군에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느냐 또 다 들여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 그 파병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뭐 경제 지원, 군사 지원, 뭐 과학 영농 지원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물자 받아가지고 무기 생산을 해가지고 지들 표현대로 이제 병기창을 채워가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남쪽에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예, 그런 시기라 다행히 예, 북한이 그 자극적인 반응을 안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이 사람들처럼 무모한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그러니까 국지전을 감행할 생각을 하고 예. 거기다가 주한미군 우리 보통 사람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예. F-35가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산 비행기들인데 예. 거기에 우리 정비사들도 접근 못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어쨌든 진짜 전모가 다 밝혀져야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제보만 갖고는 계속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예. 갖고 있는 어떤 위급성과 중대성 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예. 또 한미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미군의 그 전략 자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앞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해 갖고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거는 역대 정부도 사실 이런 정부가 보수 정부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총풍 유도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대선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북한에 선거에서 돈 이기기 주고 위해서 한 건데 총을 좀 몇 발 쏴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군의 주요 핵심 부대들이 다 동원돼서 뭐 네. 그래서 서해상부터 예. 예? 그다음에 동해까지 동해 그 음. 천무 발사까지 다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인기까지 동원됐고 마침내는 11월 하순에 예. 이제 드론 아니 북한의 오물풍선 예. 예. 오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원점이 몇 군데냐? 예. 여기 공개된 내용이니까 14군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 따라서 14군데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 지정된 장소라고 자기들이 파악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군데 중에 몇 군데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한두 군데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동안 드러난 이 기괴함과 무모함 이런 무도함을 생각을 해볼 때 예. 그래서 정말 이 전체를 반드시 다 드러내고 수사를 해야죠. 그때 그 합참의장이 그 원점 타격은 반대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예, 합참의장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합참의장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9.19 합의대로 서로 이행을 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이 보내는 그 대북 전단 중지시키고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러면은 서로 이런 일이 없지 않냐. 그리고 북한도 우리한테 당연히 확성기 중단, 그 오물풍선 중단, 대남 위협 발언 중단. 그렇게 서로 좋은 것들이 회복돼 가면 그럼 군사회담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권장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답을 안 하더라고요. 합참의장은 이제 그것은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자기는 원점 타격은 전쟁을 촉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럼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것도 사실은 북한이 여러 차례 대북 확성기 제기하면은 우리가 그에 그렇죠.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어떤 타격을 염두에 두고서 오히려 불러들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요일 날 갑자기 그 NSC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을 하거든요. 예. 일요일 날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나요? 확성기 키는 게? 그렇죠. 그렇지도 예. 않죠.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하고 예. 북한이 파기선을 하니까 바로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라고 하는 걸 일요일 날 발표를 할 정도니까 일련의 계획하에서 신원식과 안보실 내지는 대통령사에 쭉 해왔죠. 그러니까는 신원식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남북 긴장의 격화 예. 그런 속에서 그 극우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가는 데까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김영현 등이 이렇게 그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 변란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원식이 뭐 3월 달 말에 뭐 다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다투는 거야. 늘 입장차 늘 있어요. NSC 상임위원회 열잖아요. 예. 그럼 장관들끼리 맨 다퉈요. 그거 가지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다 같이 정부 결정하면 쭉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이 자기는 계엄 문제로 이렇게 김영현 장관하고 다퉜다라는 얘기는 그때 일종의 한 자기를 위한 언론 그렇죠. 플레이라고 그렇죠. 아니 그럴 그러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3월달에 다투고 그 예. 이후로 못하게 확실히 막았어야죠. 그때는 예. 자기가 국방장관이었는데 예. 그렇지 않잖아요. 6월 4일날 남북 군사 합의서 효력 정지 등을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했죠. 예. 예, 그 이후 안보실장일 때도 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평양 드론 무인기 예. 침투 같은 것도 김영현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했다 쪽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뒤집은 사람이 신원식이죠. 오히려 계엄의 주도권 누가 이렇게 계엄의 주도권을 갖느냐고 둘이 그렇죠. 좀 이렇게 예. 경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성공했을 때 예.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너는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대통령한테 계엄하면 찬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냐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했어야지 뭐 그런 류의 말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원식이는 계엄을 반대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원식 김영현 장관은 그렇고 또 관심이 끄는 게 그 국정원에서 조태용 원장하고 홍정원 1차장도 예. 상당히 그 관계가 좀 미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어떤 조태용에 편이십니까?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예. 어제 김영현이 나와가지고 예. 변호사들을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는 거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빼라 말아라고 예. 하는 거는 그렇죠. 부차적인 포고문을 봤다는 예, 거죠.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 자기가 초안을 썼긴 했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국무회의에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총리한테 보고를 했고 총리도 예. 보고령도 받고 예. 그래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성립된 거다. 예. 즉 자기는 뭐 계획 단계에서 뭐 대통령이 시키니까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쑥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알려지기를 이제 대통령, 국방장관,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 그 틀에서 자기가 두 번째의 핵심 책임자, 즉 공동 수계였는데 한독수를 끄집어 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내란이 분란으로 이어지는 시점인 것 같긴 시작된 것 같은데 예. 조태용, 홍장원도 마찬가지예요. 음. 홍장원이 이제 대통령하고 조금 더 신뢰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조태용. 홍정원 1차장이요. 예. 신뢰받았다. 예. 자기가 예. 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조태용은 뺀질거리고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저한테 카톡 문자까지 보냈는데 조태용이 그런데 국무회의 성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참석했죠. 참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장관들 집무실에 비해서 멀어요. 예. 내곡동원 용산까지 멉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통보를 받았겠죠, 오라고. 예. 근데 이 조태용이 어떤 사람이냐? 작년 12월 달에 1차 회의 한번 했잖아요. 예. 윤석열이하고 뭐 조태용하고 뭐 그때도 신원식, 김영현하고 회의를 한번 했을 때 예. 윤석열이 계엄 이야기를 한번 꺼냈고 예. 올해 3월 달에 또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예. 조태용, 그 다음에 김용현, 신원식, 여인영 예. 하고 대통령 5사람. 5사람이 만찬하면서 또 계엄에 대해서 세게 의지를 피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태용은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윤석열이 이 계엄령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국정원장이 돼요. 예. 안보실장에서 국정원장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국정원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을 국정원장을 시켜서 하나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 조직 하나를 맡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홍장원도 차장이 되고 예.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홍장원은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기류는 충분히 알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보통 대통령 백업하라고 시킨 거네요. 그렇죠. 자기 계획을. 조태용이는 국무회의에 갔다 왔고 예. 그 국무회의에 조태용이 출발하기 직전에 윤석열이 홍장훈한테 지시를 한 거잖아요. 예.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예. 그 홍장훈 느꼈을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예. 라고 있다가 지시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방첩사령관과 협조를 해서 뭐 일을 같이 해라. 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싹 정리해버리자. 예. 대공 수사권도 복원해서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대주겠다. 지가 싹 쓸어버리고 국회의원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선거 다시 했으면 당연히 대공 수사권 복원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구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국정원도 국내 파트까지 싹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까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국정원장이 잘해봐야 1, 2년 하니까. 근데 홍장원이 저기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해서 받은 명단이나 검거 지원해달라, 위치 추적 지원해달라 이런 걸 듣고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태용이한테 갔는데 조태용이는 국무회의에 갔다는 이야기도 안 하면서 내일 보자고 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가담 내지는 내란 지원 동조 합류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이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보자는 건 결국 그 책임을 또 홍장원에게 떠넘기는 측면도 홍장원이 있겠네요. 떠넘기고 예. 너 지시받은 대로 하면 되지. 지는 이미 예. 국무회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예. 다들 뭐 윤석열이가 격앙돼 가지고 막 반대할 것 같으니까 소리치고 그다음에 뭐 최상목이한테는 쪽지 주고 각각 다 쪽지 임무를 부여했잖아요. 예. 국정원장이 무슨 쪽지를 받았는가 아직 안 나왔죠. 아마 쪽지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작년 12월부터 알고 있었고 국정원장이 됐고 3월 달에 그런 회의도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불렀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불렀겠죠. 예, 그거를 뭐 한덕수가 불렀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국무회의에 11명인가 겨우 찰까 말까 하는데 조태용이가 와 있으니까. 조태용이 책임자인데 국정원 책임자는 조태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홍장원이 자르면서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 수첩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저 공조수사본부에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만약 그 체포조가 성공을 했다면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공개한 것과 맞물려 갖고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이게 사사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돼 있는지. 예. 그러니까 잡아와서 체포해가지고. 예. 뭐 일부는 뭐 불법 선거로 몰아가지고. 예. 이유가 뭐가 됐지? 그래서 국회의원직에 쫓아내고. 예. 그러니까 대다수 선량한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제 그런 거고 사살은. 그 윤석열이의 첫 문장이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 일거에 척결 어떻게 해요? 아니 비상계엄을 국내 정치적인 자기에게 반대자들을 있다고 쳐고 그 반대자들을 척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비상계엄입니까? 그런데 일거에 척결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거의 척결이 어떤 뜻입니까? 뭐 바로 죽인다는 거지 뭐 재판해가지고 몇 년씩 끌어가지고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까? 일거의 척결이? 그러니까 일거의 척결이라고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생경하잖아요.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북한의 뭐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통합 방위 체제를 하고 무슨 뭐 충무 계획을 뭐 발령했으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예. 북한에 뭐 이 휴전선 인근에서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뭐 우리가 김정은의 뭐 대남 침략 포고령을 뭐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일제 검거 체포 뭐 그런 거 의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거의 척결이라고 그랬을 예. 때 예.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인데 예. 거기에 이제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노상훈 수첩에 있다 이거죠. 수거해서 사살하는 거,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 이렇게. 수거해서 처리는 뭐 이렇게 법적인 처리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사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적에 대해서도 사살이라는 그렇죠. 말 잘 안 쓰잖아요. 굉장히 생경하죠, 사실은. 뭐 예. 반격하거나 뭐 대응하거나 예. 공격한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예. 사살이라고 하니까요. 예. 근데 한 총리가 저 12.3 내란 전에 국무회의도 저렇게 열었었고 여러 가지 협조한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또 최근까지 이렇게 뭐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특검 내란죄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도 이제 반대를 할 것이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수사의 대상이고 지금도 이미 피의자잖아요. 예.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예. 경찰에게 신문 취조를 당해봤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받았죠. 예. 그러면은 바로 느낌이 오죠. 왜냐면 밑에 사람들 뭐 이제 국무위원들도 다 실토를 했을 거고 뭐 다 실토를 했을 거고 그때 회의 그림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덕수가 뭘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그 신문 조서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게 탄핵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곧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곧 준비 기일 지나고 재판 지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한 3, 4주면 다 자기 죄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내란특검 다 반대를 해야 돼요. 그걸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이 다음에 내가 그 반대하는 행위도 연속선상에서 나는 그래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거부권, 그 다음에 앞으로 닥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제2 요구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당연히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피의자고 반란죄에 그야말로 주요 임무 종사자 수준을 넘거든요. 어제 김용현이 이야기한 대로 헌법대로 자기는 김용현이는 거쳐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숨겨왔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총리를 거쳐서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어제 10시 반부터 이제 그 김용현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헌재 숫자를 채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6명, 그 다음에 4월달 가면 또 2명, 문재인 대통령 추천 2명이 빠지면 4명. 그래서 헌재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국방도 붕괴시키고 한미동맹도 붕괴시키고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도 파괴하려고 했고 선관위라고 하는 별도의 헌법기관을 파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헌재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이건 법적 내란이거든요. 그 내란을 지금 한덕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거는 그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의 가장 확실한 어떤 그 쪽에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 논리상 넘버 2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내란 행위에.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그 총리로서의 임무 수행은 내란으로 자기가 그 핵심 공동 수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만
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총리로 있으면 안 되죠. 그냥 피의자는 피의자답게 앞으로 헌재와 그 검경의 수사에 예. 피의자로서 범법자로서 열심히 변호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예. 그 좀 전에 한미 동맹 얘기하셨는데요. 그 12.3 내란 사태가 이제 곧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텐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끼치라고 예상하십니까? 군사 전략적 측면하고 정책 측면인데 예. 먼저 군사 전략적 측면을 보면 예. 아 진짜 이거 남북한 둘 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예. 주미 특파원 하셨지 예. 않습니까? 예. 대 기자님도 잘 아시는데 예. 트럼프는 생각이 단순해요. 예. 김정은이 같이 저런 친구도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는 로켓맨 나하고 러브레터를 26회나 주고받았던 쟤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된다. 핵무기를 뽑아내든 관계를 개선하든 뽑아내야 된다. 예. 그리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안보를 지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예. 더 이상 무임승차 안 되고 예. 자기 안보 자기가 지키려고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봐라 저런 식으로 예. 윤석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몰고 예. 혹은 우리를 말려들게 하는 끌어들이는 한반도 긴장에 예. 한반도 긴장에 우리가 끌고 가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도 미국이 고조시켜야 되는 건데 예. 저기에 말려들어 가지고 전체 대중 봉쇄라든지 다른 전략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한미 동맹에서의 그 연합사령관이라든지 예. 유엔 사령관 겸해 있잖아요. 예. 이들이 그 한미 동맹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 돌발 행위를 못 하도록 예. 해야 되겠고 이거 한국군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인식이. 예, 자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제일 힘이 없을 때 예. 이런 짓을 하는 음.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준 거죠. 한미 관계 안 좋은 거죠. 트럼프한테 안 좋은 거예요. 원래 트럼프는 뭐 웬만하면 빠져가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한 주한미군 수치도 감축해서 뭐 다른데 더 신속 기동군 형식으로 투입을 해서 미국의 어떤 그 힘에 의한 그 패권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 사상가들이거든요. 트럼프와 트럼프 팀들이.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 주도의 탄력적인 어떤 그 군사 전략의 전개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들 데리고는. 그러면은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가 막 깨졌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주한미군을 굳이 거기에 둘 필요가 있냐? 어? 오히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이제 철수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나오죠. 그런 전망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예. 그 국방수권법에 예. 28,500명을 이하로 줄이면 안 된다고 법으로는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그 법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내 어떤 그 안정적인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뭐 지난 7월인가요? 필리버스터 연설 중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박 의원님의 그 연설 장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박 의원님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뭐 저한테는 한없이 그리운 분이죠. 뭐 고맙고. 그때 그 농민 시위할 때 계란 맞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낮고 아픈 곳에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 이견이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늘 고맙고 그리운 분이죠, 뭐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